예, 25장 머니터리 시스템입니다. 25장에서는 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어떤 전반적인 통화 당국의 역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첫 번째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니, 프라이스, 그 다음에 GDP 사이의 관계, 를 퀀터티 디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수량 방정식, 뭐 퀀터티 디오리, 수량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더럴 리저브는 사실 미국의 그 중앙은행 시스템을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고요. 뭐 연방 준비 제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뭐 이런 의미겠죠. 준비 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뭐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은행과 관련된 이제 리저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 지준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때 가서 우리가 Federal Funds Market에서의 공급과 수요는 어떤 것이고 Federal Funds Market에서의 균형은 또 어떤 것인지 25장 후반부에서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계 경제 GDP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 교과서에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략 8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릴리언이 이제 조원이니까요. 80조 달러 정도 되고 머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머니는 이제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make and receive payments라고 하면 우리가 지급 결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급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고요. 먼저 화폐 혹은 통화 우리가 머니를 우선 뭐 화폐라고 부를 때도 있고 머니를 이제 통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화량. 보통 이제 머니라고 하면 통화를 의미하고요. 머니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통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뭐 캐피탈 스탁, 캐피탈은 그냥 자본이라는 의미고 캐피탈 스탁은 이것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량화된 개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화폐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통화라고 번역해도 괜찮은데 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떨 때는 화폐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어떨 때는 이제 통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때 제가 좀 구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통화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화폐라고 번역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이 둘은 뭐 언제든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가 뭐 더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에 대한 지표를 이걸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하는데요. 통화량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통화량.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머니와 관련된 데이터지만 화폐량이라고 번역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화폐량 뭐 한국의 머니 데이터를 보자라고 했을 때 화폐 데이터를 보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화 데이터 혹은 통화량이라고 부르고요. 우선 이제 머니와 통화 혹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medium of exchange,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두 번째는 store of value라고 해서요. 가치의 저장 수단.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머니가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계 단위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화폐가 아니고 회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화폐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화폐를 주고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뭐 여기 간단한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페퍼로니 피자를 뭐 구입할 때 혹은 뭐 주문할 때 10달러를 지불한다면 그럼 뭐 그것은 우리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편리하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해서는 뭐 어떠한 국가에서든 뭐 어떠한 시장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주고받을 수 있는 통용이 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 수단인데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제가 그림을 하나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100달러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제가 사진을 한번 그림을 첨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 만원짜리가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만원짜리 한 장을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만원어치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만원짜리 지폐 하나가 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금화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면 금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화가 아니더라도 그걸 녹이면 금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가치가 있는 화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만일 뭐 누군가로부터 만 원을 받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뭐 제가 자문을 뭐 컨설트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어디 회의에 가서 간단하게 커멘트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뭐 제가 뭐 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그 대가로 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이 만 원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텐데 그 만 원이 언젠가 그것이 뭐 열흘 뒤든 뭐 1년 뒤든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제가 제공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만 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화폐를 주고받는 종이돈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일 혹은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도 이 화폐가 여전히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고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화폐는 그 자체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어치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만 원을 쓰지 않고 잘 가지고 있으면 그 구매력은 미래로 이렇게 이전이 되겠죠. 구매력을 미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화폐의 가치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미래로 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면 아까 이제 페퍼로니 피자 10달러 지불하는 거를 이제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관점에서 봤는데 그럼 이제 피자 가게 뭐 주인이 혹은 뭐 거의 캐셔가 제가 지불한 10달러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텐데 만일 뭐 며칠 뒤에 혹은 내일 며칠 뒤에 그 만 원이 10달러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내는 10달러를 지금 당장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혹은 뭐 며칠 뒤에 가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피자집 캐셔나 피자집 사장님은 제가 내는 10달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의 단위인데요. Unit of Account인데 우리가 보통 뭐 상점에 가거나 혹은 뭐 마트에 가거나 뭐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쇼핑을 하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 거의 뭐 예외 없이 다 화폐로 가격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원화죠. 원화로 가격을 다 표시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 청바지 하나가 이 청바지 하나의 가치가 뭐 예를 들면 뭐 달걀 200개와 같고 또는 뭐 바나나 100개와 뭐 말도 안 되는 이그젬플이긴 하지만 바나나 100개와 같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스토어에서는 뭐 자신이 옷을 판매하는 스토어인데 샵인데 옷의 가격을 다 계란으로 표시를 하고 뭐 저쪽 또 샵에 가면 B라고 하는 샵에 가면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옷을 파는 곳이라고 해봅시다. B라고 하는 샵에서는 모든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사과의 개수로 표시를 하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인투이션이 있잖아요. 구매력에 대한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면 어느 정도를 구매할 수 있고 10만 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뭐 몇 년 여러분들도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정도의 인투이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비싼 거고 이 정도면 좀 저렴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인투이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스토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화폐 단위 혹은 회계 단위를 적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런 인투이션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200개, 예를 들면 계란 200개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사실 쉽게 깨닫기는 뭐 알아차리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공통된 단위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싱글 야드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표준화된 어떤 하나의 단위, 어떤 기준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화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기능을 봤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머니는 바로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수단이고 그 다음에 회계의 단위인데 화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이스하게 이 세 가지 역할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유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는 정말 종이돈이에요. 종이돈.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00원이라고 받아들이고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구성원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에서 화폐 개혁을 한다든가 뭐 이제 새롭게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US 달러를 사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10,000원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 화폐가 본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통용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종이돈을 우리가 fiat mone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fiat money를 우리가 불태환 화폐라고 부르는데요. non-convertible 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네. 불태환 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태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태환은 뭐 우리가 앞서 돌아가겠지만 태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돈을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종이돈입니다. 종이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일정한 금과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금이랑 바꿀 수 없겠죠.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우선 페이퍼 머니는 종이돈은 뭐 차이나에서 한 1,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고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화폐가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머니가 본격적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대다수의 경제에서 뭐 금이라든가 은을 사용을 했다는 걸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금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은화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금화와 은화의 이제 문제점을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금화와 은화를 누가 주조할 수 있었냐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금화와 은화를 이제 많이 사용했었는데 중세 시대 뭐 이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예, 금화와 은화는 누가 주조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주조권을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왕이나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왕, 뭐 영주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 뭐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왕이나 영주나 뭐 당시로서는 그게 정부겠죠. 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쟁이죠. 전쟁을 하려면 에, 자기 군대가 돈이 많아서 자기 군대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 징집을 해야 되고 징집한 군인들에게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뭐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면 그 일종의 그 징집을 한 거잖아요. 강제 징용의 형태로, 그러니까 forced labor의 형태로 일반 시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전쟁에 동원을 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그건 사실 무급으로 이제 국민들, 자국민들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세라는 명목으로 사실 이제 그 병역을 부과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비교적 그런 그 강압적인 형태의 forced labor가 만연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어떠한 편법을 이용했냐면 주조권을 왕이나 영주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금화를 뭐 왕실 금고라든가 혹은 영주의 금고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창고겠죠, 그렇죠? 예. 예, 트레저리, 우리로 얘기하면 트레저리에 상당히 많은 금화나 은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좀 편법을 이용하냐면 금화 10개를 녹여서 금화 12개를 만드는 식의 편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화 예를 들면 뭐, 뭐 단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금화 10개를 이렇게 넣고 녹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12개의 금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금화의 순도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최초 처음 사용했던 금화는 아마 순도 99.9%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뭐 왕이든 영주든 귀족이든 정부에서 당시 이제 정부의 형태를 갖는 정부에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금화의 순도를 떨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일종의 편법을 써서 재정을 확충했던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군인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텐데 사실 금화의 그 절대적인 총량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뭐 금광을 개발을 해서 새롭게 금이 뭐 솟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금을 나눠 쓰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구매력을 갖게 된 건데 사실은 허상인 거잖아요. 순도 99.9%의 금화를 녹여서 더 많은 금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사람들의 소득은 눈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국가의 그 지역의 생산량이 늘어났거나 혹은 더 뭐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고 100%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상황에서 현대 경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과거에 뭐 금화라든가 은화를 사용하던 시기에 만연했던 경제적 사회적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뭐 유명한 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너무 오래된 표현이어서 요즘은 좀 다르게 번역할 것 같은데요.
악화가 뭐냐면 순도가 낮은 금화나 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화는 순도가 높은 금화나 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이라든가 은에 대한 은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진짜 순도가 높은 금화와 순도가 낮은 금화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순도가 높은 금화를 다시 모아서 또 녹여서 순도를 떨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재정을 확충했던 것이 이제 과거 유럽의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겪으면서 사실 주도권을 미국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전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전쟁 배상금의 명분으로 금을 사실 많이 받은 것이죠. 네, 미국이 상당히 많은 금을 보유하게 돼요. 그 세계 최대 금 보유 국가가 이제 미국이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냐면 어, 예를 들면 1달러 미국에서 발행하는 US 달러, 그러니까 1달러짜리 하나와 제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 몇 온스인가 그래요. 2.1온스인가?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과 이제 맞교환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달러를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에 가면 그럼 이제 금이랑 교환해 주는 형태.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모두 다 태환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면 무조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화폐가 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뒤에 백업해주는 어떤 실물 자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화폐 시스템, 이런 머니 시스템을 금본위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드 스탠다드죠. 그런데 이제 뭐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브레튼 우드 체제가 결국은 붕괴되고 금본위 제도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그 더 이상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금으로 교환해 주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말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본위 제도를 포기를 하고 이제 US 달러를 가지고 오더라도 어떠한 실물 자산과도 교환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화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fiat mone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100달러짜리 지폐가 예전에도 100달러였고 지금도 뭐 100달러지만 브레튼 우즈 시스템 그 경계로 금본위 제도가 무너지기 전과 무너진 이후로는 금과 교환이 가능한가, 금과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가의 그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본위 제도가 붕괴된 이후에 이제 US 달러는 더 이상 태환이 가능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fiat money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피앳머니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실물 자산도 백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어떤 뭐 실물 자산과 뭐 맞교환해주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정부의 공표에 의해서 일종의 법에 의해서 지정된 화폐를 우리가 피앳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페이퍼머니죠. 종이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신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화폐도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에 국한해서만 이러한 어떤 신뢰,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금융 시스템도 비슷한 어떤 그런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통화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은행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머니 서플라이는 우리가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화폐 공급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머니 서플라이는 통화 공급, 화폐 공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어,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폐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생각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좋고 나쁘고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이 얼마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갑 안에 있는 돈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갑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한 2, 3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나는 2, 3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스코업이 달라서 범위가 좀 달라서 나는 내 은행 계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빗 카드 같은 것이죠. 뭐 체크 카드 같은 데빗 카드랑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연결 계좌, 그 우리가 이제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죠. 요금을 예금 계좌에 만약에 뭐 한 3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지갑에 2만 원이 있고 제 은행 계좌에 3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뭐 한 32만 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두 번째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그젬플은 100만 원인데요. 32만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얼마의 돈이 있니라고 하면 지갑에 2만 원, 그 다음에 뭐 수시 입출금 가능한 통장에는 한 3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정기 예금 같은 거 혹은 뭐 펀드도 상관없습니다. 펀드라든가 뭐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조금 모아놓은 돈이 또 한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너 얼마 있니라고 물어보면 뭐 나는 한 132만 원 정도 있는데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의 돈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범주에서 카운트 하느냐에 따라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머니 서플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표현에는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사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물론 있지만 뭐 여러분 기업이라든가 그러한 그 뭐 정부라든가 이런 주체들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가계 혹은 소비자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요. 당연히 금융기관들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혹은 정부 이렇게 제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제 퍼블릭 섹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부문, 지방정부도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 다 정부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사람, 가게 혹은 기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만큼인가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머니 서플라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는 사실 조금 더 포멀한 정의는 뭐냐면 현금 통화, 그 다음에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은행 계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이제 가끔 드는 이그젬플인데 도서관에 가보시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학교 안에 이렇게 책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책 중에 일부는 또 학생이나 뭐 저와 같은 사람들 혹은 직원들이 대출을 해서 이렇게 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생각해 보면 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이 있을 수 있고 도서관 밖에 사람들이 대출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책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도서관 안에 있는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금융기관 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돈, 여기 이제 이걸 대출한 책들을 우리가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서관에 가보시면 거기서 이제 뭐 대출하는 그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영어로는 circulation des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 데스크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currency in circulation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요급을 예금이라고 보통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들어있는 돈들을 다 합칠 수도 있겠죠. 체킹 어카운트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체킹 어카운트와 좀 다르게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축성 예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금융상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MMF라든가 뭐 이제 펀드에 들어가 있는 펀드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currency in circulation, checking accounts, savings accounts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통화 공급을 우리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어떤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M1, M2, M3 다양한 물론 이제 현금 통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M1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고 M2라고 하는 지표, M3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얼마만큼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생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조금 다르게 해가면서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지표인데요. 당연히 M2는 M1을 포함을 하고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고 M3는 M2를 포함한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 형태의 통화량 지표인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주로 M2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데이터인데 2000년 이후부터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와 그 다음에 monetary ba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원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urrency in circulation보다 본원 통화가 조금 더 큰데요. 본원 통화는 뭐 지준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여서 뭐 크게 제가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서 그래서 점점점 범주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urrency in circulation이 가장 작은 범주고요. 예를 들면 뭐 돌아다니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monetary base는 currency in circulation에다가 뭐를 조금 더 더한 것이고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M2 형태로 보시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currency in circulation이라든가 monetary base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보시면 M1, M2라고 하는 지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M2 같은 거는 뭐 되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한 칸이 트릴리언 원이 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조 원 이게 천조 원입니다. 천조.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5년 사이에 M2라고 하는 지표는 사실 천조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천조가 늘어났는데 같은 동일한 금액이 물론 증가율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조금 다르겠지만 201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또 동일하게 천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그래프가 하나 있죠. 보시면 마지막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머니, 프라이스,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머니와 물가 상승률, 물가 혹은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이제 GDP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관계를 25장 이번 섹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nominal GDP라든가 real GDP 그 다음에 inflation rate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한번 복습해 보죠. nominal GDP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당해 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거예요. 당해 년도의 가격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은 사실 nominal GDP는 당해 년도, 그 다음에 real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몇 퍼센트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증감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여서 축구공을 사커볼을 만드는 어떤 경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2020년에 모두 10개의 사커볼을 만들었고 시장 가격은 한 개에 $50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을 계산해 보면 혹은 nominal GDP 당해년도 가격을 적용해 본다면 total sales가 총 수입이 바로 GDP가 되겠죠. 축구공만 생산하는데 축구공을 딱 10개 생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해년도의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2020년에 nominal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otal sales는 $500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2021년에 그 다음 해에 총 수입이 $55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nominal GDP가 2020년에 $500였고 2021년에 nominal GDP, 명목 GDP가 $550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명목 GDP는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50만큼 늘어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만큼의 명목 GDP가 늘어났는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서 $50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축구공의 가격이 상승해서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possibility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축구공의 가격, 물론 이제 세 가지겠죠. 왜 세 가지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축구공의 가격은 여전히 $50인데 $50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2021년에 명목 GDP가 $550가 되었다는 것은 생산량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명목 GDP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반대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변하지 않을 때도 가능하겠죠. 생산량은 10개로 변함이 없었는데 가격이 $50에서 $5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명목 GDP가 $550로 상승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이 상승해서 명목 GDP가 상승하는 게 바로 두 번째 가능성인데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둘이 적당히 조합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이겠죠. 우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가능성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생산량만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가격은 $50 일정하니까 물가 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제로겠죠. 그래서 증가율은 프라이스의 증가율 혹은 증감률이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니까 0%예요.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한번 잡아보죠. 그래서 리얼 GDP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생산량이 11개, 자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베이스 이어는 2020년이에요. 2021년에 모두 11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리얼 GDP이기 때문에 리얼 GDP를 구하고 싶다면 11개 곱하기 기준 연도의 가격인 $50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550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가격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의 명목 GDP가 그냥 실질 GDP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리얼 GDP는 $550예요.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은 0%고 실질 GDP는 $500에서 $550로 늘어났으니까 실질 GDP의 증가율은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1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물가 상승률은 0%인데 리얼 GDP가 10% 늘어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생산량이 10%만큼 늘어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늘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의 증가율은 0%인데 실질 GDP의 증가율이 10%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너미널 GDP가 10%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 GDP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퀀터티가 몇 퍼센트 늘어났는가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재화가 하나이기 때문에 리얼 GDP도 10% 상승했고요. 그게 바로 퀀터티가 10%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재화나 서비스가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화가 일단 2개 이상이 되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퀀터티가 늘어난 만큼 리얼 GDP가 늘어나지만 퀀터티 얘기는 잠깐 옆에 놔두고 리얼 GDP가 1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미널 GDP가 10%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율 0%,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율 10%, 이거의 합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명목 GDP 증가율 10%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2020년에 사커볼 10개 만들고 있었고 가격은 $50였었어요. 한 개. 그런데 너미널 GDP가 2021년에 $50만큼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만큼 늘어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더 많이 생산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가격이 상승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더 많이 생산한 것이 바로 실질 GDP의 증가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가격이 상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단순히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명목 GDP가 늘어난 것이고요. 명목 GDP는 10%만큼 늘어났잖아요. 500에서 550으로. 그게 다 어디에서 왔냐면 실질 GDP의 증가율 10%에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명목 GDP가 $550로 $50만큼 늘어난 것이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한번 보시죠. 가격은 이제 $50에서 $55로 상승했고 퀀터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리얼 GDP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21년에 리얼 GDP는 어떻게 되냐면 2021년의 생산량과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생산량은 2021년 우리가 GDP를 계산해야 되니까 2021년의 생산량을 보고 가격은 기준 연도가 2020년이라고 했으니까 베이스 이어의 가격을 적용하면 $500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상승했기 때문에 리얼 GDP는 2020년과 21년이 동일해야 됩니다. 리얼 GDP의 증가율은 0%예요. 반대로 가격은 $50에서 $55로 상승했으니까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10%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가격이 10% 상승하고 실질 GDP는 0%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10%만큼 너미널 GDP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가격이 10%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너미널 GDP가 10%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GDP가 어디 있죠? 리얼 GDP가 10%만큼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율은 자, 오른쪽 마지막이 인플레이션율이죠.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0%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바로 10%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격만 상승했습니다. 생산량은 일정하니까 0%,
가격이 50달러에서 55달러로 상승했습니다. 10%만큼. 그래서 결국 이 둘을 더한 것이 너미널 GDP의 증가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얼 GDP의 증가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 바로 명목 GDP의 증가율과 같다라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명목 GDP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 그래서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퀀터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프라이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프라이스의 개념과 퀀터티의 개념을 사실 이제 조합해 놓은 것이 너미널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리해 보면 명목 GDP가 언제 늘어나겠어요? 가격이 상승해도 늘어나고요. 수량이 늘어나도 생산량이 늘어나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이 다 늘어나도 늘어나겠죠. 뭐 혹은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가 더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고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명목 GDP의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비교적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퀀터티 티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수량 이론 혹은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화폐 수량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폐 수량설, 뭐 퀀터티 티오리, 화폐 수량설 다 좋습니다. 화폐 수량설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보기 전에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그림은 한국 데이터고요. 명목 GDP와 M2라고 하는 통화 지표. 그래서 비교적 뭐 저축성 예금에 있는 돈까지를 다 합친 거예요. 요구불 예금 더하고 그다음에 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 통화 다 더하고 그다음에 세이빙스 어카운트까지 다 더한 그러니까 비교적 웬만한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들을 다 더한 지표가 바로 M2인데요. 자, 이 M2 GDP와 M2의 비율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또는 GDP를 뭐 경제 전체의 통화량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비교적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한 2000년 이후부터는 매우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약간 하락하는 것 같지만 비교적 매우 안정적이고 죄송합니다. 비교적 매우 안정적이고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퀀터티 티오리가 의미하는 것이 이 둘의 비율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 이제 한국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퀀터티 티오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미널 GDP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거래잖아요. 거래.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되었는가를 시장 가격을 곱해서 사실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만큼 구매했는가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GDP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등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왼쪽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기업들이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의 구매를 했는지 거래를 했는지를 사실상 우리가 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거래에는 화폐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현금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캐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화폐가 수반이 되는 거래잖아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카드 회사에 제가 그 결제를 해야 되니까 카드 대금을 다 보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현금이 수반되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수반되는 거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폐가 머니가 수반되는 거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거래의 총량,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의 총량을 바로 거래의 총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래의 총량을 우리가 뭘로 나눈 거냐면 거래에 사용된 이런 트랜잭션에 사용된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용된 통화, 화폐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총 얼마어치의 거래가 이루어졌냐면 대략 한번 숫자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통 한 2020년 정도 GDP가 2천조 원 정도 돼요. 2천조 원입니다. 한국의 GDP가. 이거를 통화량으로 나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전체의 이제 돈의 양이잖아요. 돈의 양으로 2천조 원을 나눴다. 거래가 모두 2천조 원만큼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은 1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 5만원짜리 지폐 다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만원짜리만 쓴다면, 만원짜리 화폐만 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든 단위를 다 만원으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만원짜리만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화량으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한 해에 2천조 원만큼의 거래가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2천조 원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통화량으로 나눈 것은 만원짜리 한 장이 결국은 만원짜리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요. 통화량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건 만원짜리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1만원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1만원 개수로 나눴다는 것은 만원짜리 한 장이 거래를 위해서 몇 번 사용되었는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은 만원짜리 한 장이 거래를 2천조 원의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번 사용되었는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가,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랄까요? 우리는 이제 머니를 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머니가 돈이잖아요. 굉장히 경제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조상들이 이 돈이라는 단어를 이용했다는 걸 이제 저도 경제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은 어떤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나. 결국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퀀터티 티오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가가 시간이 변해도 웬만해선 일정하다는 거예요. 만원짜리 한 장이 경제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대체로 평균 몇 번 왔다 갔다, 2번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퀀터티 티오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값이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 값이 일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자, 한번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시죠. 좀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분자에는 분자를 Y라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 nominal GDP를 Y라고 썼고, 그 다음에 분모 money supply를 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Y0는 100이었고요. M0도 100이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율로 표시하면 1이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1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퀀터티 티오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시죠. 2000년 이후에 약간 하락하긴 하지만 대체로 한 1과 2 정도 사이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우리가 만원짜리만 쓴다고 한다면 만원짜리가 보통
거래, 트랜잭션에 한 번에서 두 번 사용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값이 이제 일로 일정하다고 해요. 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로 일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명목 GDP가 Y0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10%만큼 늘어나면 100에서 10% 늘어나면 110이 될 거고요. 동시에 통화량도 100에서 110으로 10%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죠. 명목 GDP는 110이고 통화량은 110입니다. 110 나누기 110은 1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y 나누기 m이 예를 들어서 v라고 써볼까요? v의 값으로 일정하다는 것은 y가 여기서 이제 v가 1이라고 쓴 건데요. y가 10% 늘어났을 때 m도 반드시 10%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든 분모든 같은 증가율로 증가를 해야지만 이 값이 항상 2면 2, 3이면 3의 값으로 일정해질 수 있지. 하나의 변수가 그러니까 y가 10% 늘어났는데 m이 10%만큼 늘어나지 못하면 이 비율은 상승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y가 10% 늘어났는데 m이 5%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y는 5%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m이 10% 늘어나면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이 비율은 y 나누기 m은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적어도 이 값이 일정해요. 그렇다면 y가 늘어날 때 m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y와 m이 같은 증가율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퀀터티 티오리 수량 방정식 혹은 화폐 수량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화량의 증가율과 통화 공급의 증가율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통화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명목 GDP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퀀터티 티오리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관찰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명목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예를 들어서 10% 늘어났으면 그것은 생산량이 10%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격이 10%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둘이 적당히 변해서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식과 두 번째 봤던 식 지금 퀀터티 티오리를 적당히 결합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시죠. 자, 통화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GDP의 증가율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목 GDP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 증가율과 같다고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보는 것이죠. 자, 요건 놔두고요. 이제 오른쪽에 명목 GDP 증가율 대신에 이걸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화량의 증가율은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통화량의 증가율은 뭐와 같냐면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은 명목 GDP의 증가율과 같다는 것이 퀀터티 티오리고 명목 GDP의 증가율은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뭐와 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율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과 같다는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과 물가라고 하는 것과 GDP라고 하는 것의 셋 사이에 우리 지금 이 섹션의 타이틀이 뭐냐면 Money Prices and GDP인데 통화량의 증가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가격의 상승률,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GDP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제 이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자, 통화량의 증가율을 제가 M의 증가율이어서 growth rate of M이어서 GM이라고 쓰고요. 이건 뭐와 같냐면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Y라고 쓸게요. growth rate of Y입니다. GDP. 그래서 이거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 쓴다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화량의 증가율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빼면 되겠죠. GM-GY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의 증가율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퀀터티 티오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율과 명목 GDP의 증가율이 같다는 걸 얻었는데, 이 두 식을 잘 결합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통화량의 증가율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빼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이런가?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퀀터티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그림에서 사실 보여주고 싶은 것은 비교적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년 정도부터 경제가 사실 경제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워낙 규모도 좀 작고 대외 부문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고 산업의 어떤 구조도 좀 취약했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는 워낙에 변동성이 좀 컸던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체로 한 90년 이후부터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명목 GDP의 증가율과 통화량 증가율 사이에 어떤 매우 두 증가율이라고 하는 값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이 비율이 명목 GDP와 통화량이라고 하는 변수의 비율이 이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관계가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목 GDP의 증가율과 통화량의 증가율이 매해 매 시점 같을 수는 없잖아요. 18페이지에 보시면 퀀터티 티오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었냐면 통화량의 증가율과 명목 GDP의 증가율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목 GDP는 당연히 하락하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GDP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GDP 증가율이 명목 GDP의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계라든가 가계 대출 늘리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 늘리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혹은 2년, 3년 사이에 이 둘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퀀터티 티오리는 뭐 20년, 30년 비교적 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이 두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은 결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매해마다 성립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대략 20에서 30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상승할까? 물가 상승률이 언제 높을까? 장기적으로요. 언제 높아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실질 GDP의 증가율보다 혹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다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 이런 표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바로 지금 퀀터티 티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가 2%로 상승하다가 이제 3%, 4%로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상승률이 상승한다.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장기에 걸쳐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물론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타임 호라이즌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고 이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퀀터티 띠오리겠죠. 경제 성장률은 지나치게 낮은데 계속해서 통화량을 막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사실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2년, 3년 텀 안에서 이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뭐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늘리든가 정부가 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일종의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번 학기 경제학 원론 후반부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섹션은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늘리면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는 못해요.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경제를 견인해가는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라든가 정부의 재정 지출과는 커다란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 지난 50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많이 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많이 해서 그건 다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자본 축적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R&D 투자, 연구 개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발전, 생산성 증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것이지 통화량을 늘려서 통화량 많이 늘어났잖아요. 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화량 많이 늘어났잖아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우리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출 규제다, 팬데믹이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통화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에 있어서 통화량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제 성장률 이 예를 들어서 2%예요. 물가 상승률을 한 2%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통화량의 증가율을 한 4%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퀀터티 티오리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퀀터티 티오리에 따르면 바로 파이가 인플레이션 레이시고요. GM이 growth rate of money예요.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 그 다음에 GY가 growth rate of Y입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둘 차이가 결국은 장기의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 이건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왜 나타날까요? GM이 GY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질 GDP의 증가율보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은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장기에 있어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1%포인트만큼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보시죠. GM-GY라고 했습니다. 파이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1%포인트만큼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상승하겠죠. 거의 1대1 대응이에요. 통화량의 증가율이 1%포인트만큼 상승한다면 바로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 이제 일정할 때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의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퍼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2009년, 사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수의 국가들이 뭐 양적 완화라고 하는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 유례 없는 통화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다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다가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잖아요. 0%까지 이제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주로 뭐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는데 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 2008년, 2009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퀀터티 티오리가 사실 틀린 이론은 아닌데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통화 공급이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뭐 경제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사실 이제 또 다른 퍼즐이고요. 퀀터티 티오리가 틀렸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실질 GDP의 증가율도 높긴 높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실질 GDP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의 증가율은 꽤 높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높았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5년, 지난 10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율은 뭐 역사상 유례 없이 낮은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뭐 지금은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거나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또다시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퀀터티 티오리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왜 그런지 조금 봐야 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도 없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과서의 그림 보시면 가로축의 값이 GM 마이너스 GY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율에서 실질 GDP의 증가율을 각 나라마다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빼서 계산한 값이고 세로축의 값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그림을 교과서에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 볼 수 있고요. 저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월드뱅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각 국가마다 이게 30년 정도 기간이 되잖아요. 30년 기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고 지난 30년 동안 그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통화량의 증가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 각 국가마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각 국가마다 30년의 평균값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도 높았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그림을 이제 퀀터티 티오리가 현실에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뒷받침하는 그림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편의상 물가 상승률에도 자연 로그를 취하고 통화량의 증가율에도 자연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가들 예를 들어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4만 돼도요 55%예요. 여기 있는 국가들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55%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만 되면 얼마 4 정도 4가 55%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은 사실 통화량의 증가율이 30년 평균 55% 늘어났고요. 인플레이션도 30년 평균 55% 늘어났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두 변수, 두 값 사이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퀀터티 티오리가 현실적인 설명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이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